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학교폭력 관련 어떤 법률 상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년법, 어떤 형법, 어떤 형사소송법, 어법, 민법 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자료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법제처에서 편찬한 어떤 학교 폭력이라는 어떤 그 자료집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거기 찾기 쉬운 어떤 생활 법령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다양한 어떤 학교 폭력 관련되는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학교 폭력 중에서 어떤 법원에서의 어떤 해결, 어떤 형사 사건, 그리고 법원에서의 해결, 어떤 민사 사건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어떤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은 경찰청 어떤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청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학교 폭력, 그런 성폭력, 그런 어떤 사이버 폭력 뿐만 아니고 어떤 범죄 예방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한번 나실 때, 뭐 이 경찰청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좋은 정보들 갖다가 많이 어떤 접하시기 어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관련되는 내용은 어떤 대검찰청의 어떤 그런 민원 안내, 그런 사건 처리 절차 안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이렇게 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 폭력 관련 어떤 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어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어떤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기술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 어떤 그런 나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이들은 전부 다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만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부 이렇게 만 나이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어떤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4세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그 개들이 어떤 행위한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범죄 행위들은 어떤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성년이라는 것은 어떤 19세입니다. 19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보통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게에서 스마트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19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부모님이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등본 같은 경우를 같이 들고 가야지만 이렇게 보통 스마트폰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우리가 무슨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어떤 19세 미만들은 자기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물건을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건을 구매하려면은 어떤 부모님의 어떤 동의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이 아닌 사람들과는 어떤 뭐 계약 관계가 다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성년은 어떤 19세입니다. 19세. 그리고 소년법에서 소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법이 19세이기 때문에 그 19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자, 형법을 한번 볼까요? 형법의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어떤 13세 미만의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한다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강간죄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간음을 하는 행위가 강간죄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폭행이나 어떤 협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그런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어떤 간음하는 행위를 어떤 벌이는 것을 강간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서로 사랑해서 서로 동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는 강간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강간이라는 게 강제적인 수단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강간죄인데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 좋아하거나 합의해서 동의해서 한 거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의 애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 성관계를 맺는 거는
강간죄가 아니더라도 만다 의제 강간죄, 강간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3세 미만인 애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은 무조건 의제 강간죄가 적용이 되어서 어떤 형사 처벌을 다 받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자, 원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13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과 성인이 성행위를 하면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랑이나 합의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3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그런 청소년은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13세부터는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3세가 넘은 19세 미만 13세 19세 미만의 그런 어떤 애가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만나 서로 성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부모가 그걸 알았다 해봅시죠. 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거 난처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사는 그죠? 이렇게 형법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이 되어서 서로 합의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형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사는 이렇게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살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교사로서의 어떤 품위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송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교사는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떤 교사로서 잘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교사가 되실 분들은 앞으로 뭐 되시면은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성년이 19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잡아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년은 19세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나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떤 18세입니다. 그래서 성년은 19세, 그리고 혼인이나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떤 1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권은 이번에 원래부터 이렇게 새롭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1월부터 그 선거가 4월 15일이죠. 그 4월 10일 그 앞에까지 있는 애들은 아마 지난 애들 같은 경우는 저기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우리가 그 앞에서 공무원인 교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면은 뭐 이유 불문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요즘 최근의 추세는 어떤 파면이나 해임의 추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교사 잘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은 어떤 교사 잘리는 거, 어떤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파면은 어떤 퇴직급여의 2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해임은 잘리지만은 그 대신에 수당은 퇴직급여나 수당은 이렇게 다 받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금품 비리자는 어떤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어떤 강등이 있는데 강등은 어떤 3개월 동안 보수의 어떤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강등은 어떤 교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어떤 직무에는 어떤 종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정직 감봉 견책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은 소년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법을 규정해 둔 것인데 보통 소년법은 10세부터 그 19세 미만까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시에 어떤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4세가 넘게 되면은 소년법에도 적용이 되고 형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적용이 되면은 어떤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에 적용되게 되면은 형사 처벌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둘 중에 이렇게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보호처분은 어떤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해서 어떤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어떤 처분 조치로서 어떤 보호자인 부모가 어떤 소년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어떤 소년은 이렇게 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도소를 의미하죠. 그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 조치는 어떤 학교에서 부과하는 어떤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자, 형사처벌은 어떤 국가에서 강제하는 어떤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 조치와는 달리 형사처벌은 어떤 법적인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 조치의 부가 주체와 어떤 형벌의 부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해 학생이 어떤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해자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이라면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고 아까 했죠, 그죠?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은 어떤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이라든지 어떤 수강 명령이라든지 어떤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어떤 보호 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어떤 1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어떤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법과 소년법을 공부했죠. 자, 형법은 몇 살부터 14세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소년법은 어떤 10세부터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살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소년법도 적용이 안 되고, 어떤 당연히 형법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어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어떤 그 학생이 고소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은 어떤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인 같은 경우는 소년법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형법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질에 따라서 어떤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어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무겁게 처벌을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어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어떤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어떤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사건에 따라서 임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어떤 감호 위탁이나 보호 관찰 등의 어떤 보호 처분을 어떻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소년법과 그 형법의 관계를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10세부터 14세까지는 소년법만 적용되는 거고 14세가 넘어가면은 어떤 소년법과 형법이 동시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형법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소년법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더 볼게요. 자, 김군은 수업 중에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자,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통 폭행에는 어떤 단순 폭행이 있고 특수폭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 이상 집단으로 상대방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 뭐 흉기라든지 칼이라든지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린 경우는 전부
특수 폭행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하고 특수 폭행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 집단으로 때린다든지 어떤 흉기나 위험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는 경우는 특수 폭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 폭행 같은 경우는 일반 단순 폭행보다 형의 2분의 1이 더 이렇게 가중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집단 폭행 한번 볼까요? 자, 집단 폭행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특수 폭행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죄하고 특수 폭행죄가 어떤 차이냐면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어, 너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그냥 합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단순 폭행죄는 그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가능해요. 그래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인 내가 그냥 합의해 줄게.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두 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폭행하는 거는 특수 폭행죄 되기 때문에 특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뭐 어떡합니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폭행을 하더라도 뭐 폭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시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사건에 말해 폭행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두 명 이상으로 집단으로 폭행한다든지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참.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단순 폭행죄는 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 그래 특수폭행 두 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다든지 어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하는 그런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리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뭐한다? 일단 뭐한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합의를 해주면은 이제 그 처벌 수위가 조금 더 약해지는 거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처벌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초등학교 5학년인 어떤 제 아이가 어떤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가해자가 어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은 어떤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어떤 14세 이상이라면 어떤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학교 폭력 가해자는 나이와 어떤 재질에 따라서 어떤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 자, 위에 어떤 그런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어떤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참고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어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어떤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사건에 따라 임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가무 위탁 또는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어떤 형벌이 확정됩니다. 자,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어떤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14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소년법과 형법 중에 한 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소년법이나 형법이나 뭐 아무거나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소년법과 형법의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그 빨간 줄 끄인다고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별 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별 한 개다, 별 두 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어떤 전과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은 전과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형법은 전과 기록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년법과 형법의 가장 근본의 차이는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 쉽게 말하면 빨간 줄이 끄이느냐 안 끄이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릴 때 이런 중고등학교 때 그죠?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부질없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싹 끄입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보통 사회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뭐를 다 요즘은 하긴 하냐면은 이렇게 범죄 사실 확인 증명서를 갖다 다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예, 요즘 다 그걸 떼오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범죄 사실 이렇게 그게 딱 찍혀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쪽 회사에 취업하기가 사실 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에서도 그죠? 이런 소년법을 이렇게 둬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소년법 일종의. 그래서 소년법과 형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 쉽게 말하면 빨간 줄이 끄이냐 안 끄이냐. 뭐 이게 가장 어떤 큰 어떤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제32조 그 소년법의 보호처분 결정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그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자,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뭐 쉽게 말하면은 어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에게 한 번 더 어떤 삶의 기회를 어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호 처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가 제일 약한 거고 10호가 가장 센 겁니다. 자,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없으면은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그냥 지내는 겁니다. 자, 2번은 어떤 수강명령,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거는 12살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세 번째, 3호는 사회봉사 명령. 자, 사회봉사 명령은 약간 육체적인 그런 노동에 약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호와 5호는 어떤 보호 관찰관, 얘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도 편달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관찰관들이 지속적인 어떤 관찰을 하는 게 4호, 5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가무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최대 한 6개월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7호는 자,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마약 아니면은 약물 그다음에 본드 흡입 뭐 이런 어떤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얘가 멘탈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어떤 완전 눈이 풀린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설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까지 아니면 최대 6개월 또 연장을 이렇게 해서 얘들의 어떤 그 의료 보호를 통해서 치료를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이렇게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호는 한 1개월 동안 가두는 거고 9호는 한 6개월까지 최대 그리고 10호는 최대 2년까지 그냥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소년원에 그래서 10호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7일 날 이게 MBC 그 100분 토론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어떤 거에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소년들의 그 범죄가 아주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어른들 못지않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그 강도가 이렇게 어떤 세지다 보니까 나이는 뭐랄까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어른들 못지않은 그런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 갖다가 특히 이렇게 10세에서 14세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세에서 14세에 있는 애들이 보통 촉법 소년이거든요. 촉법 소년. 그 애들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한다? 어떤 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소년
소년법에 의해서 그냥 보호 처분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저렇게 못쓸 행동을 해놓고도 그죠? 버젓이 그냥 보호 처분 받고 그죠? 멀쩡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그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 10세에서 14세까지를 좀 이렇게 연령을 좀 더 낮추자. 그래서 지금 원래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보도자료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갖다가 2020년 올해 1월 15일 발표를 했는데 이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인식하고 해서 좀 이것 좀 요즘 최근에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범죄 행위가 너무 이게 악랄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가 14세까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촉법 소년을 남겨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14세에서 지금 13세로 지금 현재 한 살 더 이렇게 낮추는 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14세에서 19세까지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소년법에 적용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형법에 적용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년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가장 무거운 처벌인 시포, 그죠? 소년원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최대입니다.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최장 15년, 그다음에 특정 강력범죄를 20년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 형법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보면 최대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 20년을 사는 거 이렇게. 그래 20년 살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 형법에서는 뭐 한다? 일반 형법에서는 보통 한 30년, 그리고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 50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법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또 형이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10세에서 14세까지 일어났던 촉법 소년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 연령 문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14세, 19세까지 여기 또 얘네들이 어른 못지않게 그래 나쁜 악랄한 짓을 하는데, 근데 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또 형법적으로 약간 일반 어떤 성인에 비해서 이렇게 형을 갖다 이렇게 감량해 주는 거는 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그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16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팩트체크는 소년 범죄 처벌 연령 적정한가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만 14세입니다. 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14세 이상은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물론 성인에 비해서는 형이 감경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형법과 소년법에 있는데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1953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 3명은 14세 이상이지만 1명이 미만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1953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60년 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 기준을 14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독일과 일본이요. 20세기 초에 형법을 만들면서 14세를 정했습니다. 네. 우리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14세가 기준이 적정한가? 우선 이 통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 중에서 만 14세 미만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2012년에 11.75%였는데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2015년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2016년에 15.2%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범죄가 늘고 있으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일단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만 15세를 기준으로 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고요. 네. 14세는 한국, 독일, 일본입니다.
13세는 프랑스, 12세는 캐나다, 네덜란드, 10세는 영국과 호주 등입니다. 미국은 35개 주에서 나이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나머지 15개 주는 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아예 기준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러면 우리 기준이 좀 높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의 나이 기준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세부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기준이 낮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 청소년을 책임 무능력자로 우선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책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은 만 10세지만 10세 이상의 범죄자도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먼저 고려합니다. 따라서 나이의 수치만으로 한국의 기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연령 기준을 좀 낮추는 쪽입니까? 아니면 올리는 쪽입니까? 유엔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7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회원국에게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적인 추세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987년에 유엔 총회에선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서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선 안 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추세는 그렇고 그러면 또 다른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네,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당시에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헌재는 그러면서도 입법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뒤에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만 14세의 기준이 적정한가? 그 답은 바로 이 공론화에 있습니다. 지금 강력 처벌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학계에선 일부의 범죄 행위로 체계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요구를 녹여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 결국에는 국회에 있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형사재판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경찰 등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 그죠? 보통 우리가 이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조사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든 불구속 상태 조사를 받던 이런 조사 결과물들을 이렇게 다 취합해서 이걸 갖다가 이 경찰서에서 보통 검찰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보통 송치를 그럽니다. 이렇게 송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검찰에 있는 그 검사님이 어떤 또 그 결과물들을 또 검토를 하겠죠. 또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법원에다가 이놈 좀 제발 어떤 뭐 좀 처벌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이렇게 다시 보내는 것 같다. 이걸 기소라 그럽니다. 기소. 그럼 법원에 있는 그 판사님이 그걸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어떤 행사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좀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는 그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놈 좀 처벌 좀 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고발은 어떤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자의 그 부모님들 같은 그런 고소권자가 아니고 어떤 그 어떤 제3자가 누구든지 이렇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 신고하고 어떤 그놈 좀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피해자나 그 피해자인 그런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고소를 하고 직접적인 그런 어떤 고소권자가 아니지만은 어떤 제3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고발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 고소와 고발 좀 차이를 좀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어떤 신고를 한 이상 그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 뭐 고소나 고발을 하든지 간에 이제 이걸 갖다 허위 사실 갖다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이거 전부 무고죄에 해당돼서 아주 무겁게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고죄는 자,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 어떤 고발해야지 성립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피해자 본인이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놈 좀 처벌해 주세요 하고 만다 경찰서나 검찰에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어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또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친고죄에는 어떤 사자의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옛날에 그 형법상에 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도 사실 그 친고죄였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2012년도 12월 18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됐습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친고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간을 당한 본인이나 그 부모님들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서 가서 저놈 좀 처벌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뭐 되는데, 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내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일부 상당수 부분은 이렇게 뭐 신고하고 고소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상당수 부분들은 혹시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뭐 한다 이 세상에 이게 뭐냐 이렇게 오픈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누군가가 그냥 경찰서나 검찰이나 그다음 경찰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놈 이게 처벌해서 또 죄를 갖다가 처벌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옆에서 계속 저놈 좀 고소하라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한다 그 부모님이나 그 피해자 본인이 고소까지 안 하겠다면 그러면 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 상당수 많은 또 부분들이 많다. 어떤 죄들이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아예 이것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만다. 친고죄를 이제 폐지해 버렸어요. 이렇게 폐지함으로써 이제는 만다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인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만다 이제 고발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고죄 같은 경우는 모욕죄와 사자의 명예훼손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 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가 쟤 그냥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의사 표시하면은 그냥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사는 개시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는 어떤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친고죄는 6개월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언제든지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는 어떤 단순 폭행죄, 그리고 존속 폭행죄, 존속은 가족들입니다. 가족을 두드려 패는 경우는 존속 폭행죄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치상죄,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들, 과실치상죄. 그 다음에 협박죄, 그 다음에 존속협박죄, 부모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 이렇게 존속협박죄.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만다 피해자가 그놈 죄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쉽게 말하면 합의서를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나 저놈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그 자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다 이런 그 반의사 불벌죄를 악용해서 그죠? 이렇게 어떤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그죠? 오히려 이걸 악용하시는 또 경우도 간혹가다 있더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 뭐죠? 그 집단 폭행죄, 특수 폭행죄. 특수폭행죄 같은 경우죠. 아까 전에 뭐 두 명 이상 집단이 이렇게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폭행하는 이런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보더라도 뭐 한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쉽게 말하면 빨간 줄 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속과 불구속입니다. 자, 구속은 어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 장소에 어떤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자, 수사기관은 어떤 수사한 결과를 범죄의 재질이 무겁고 어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어떤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구속입니다. 자, 피의자는 어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어떤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치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이 어떤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어떤 검찰에 어떤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어떤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 의견을 표시합니다.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어떤 수사를 종결하게 되지만 검사의 종국 결정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소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고 환경, 어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어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 중지라는 것은 피의자의 어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자, 형법 41조에는 형의 종류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형이 형법의 종류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징역. 징역은 1개월 이상 어떤 30년 이하, 그리고 가중시에는 50년까지가 가능합니다. 금고는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금고라는 것은 어떤 강제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가다 안 한다는 겁니다. 육체 노동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금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범들이나 어떤 과실범들, 어떤 실수로 어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금고형에 보통 취해집니다. 그리고 자격 상실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어떤 선거권 등의 어떤 자격을 상실하든지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격 정지는 보통 1년 이상에서 보통 15년 이하의 어떤 자격 정지, 벌금은 5만 원 이상,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몰수는 어떤 범죄 행위에 어떤 사용되어진 어떤 것들 아니면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진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국가에서 그냥 몰수해 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어떤 형법상의 어떤 형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라든지 범죄경익조회에 이렇게 다 기술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가 공무원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분들, 특히 교사가 되실 분들은 절대로 이런 어떤 형법상의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그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요즘 음주운전하고, 그리고 그 보복운전, 또 요즘 그 민식이법 때문에 그 학교 횡단보도에 그 횡단보도에서 학교 횡단 사고 일어났을 경우에 좀 약간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보복운전, 학교 횡단보도 어떤 이런 어떤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사 사건 그리고 민법의 불법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750조 불법 행위의 내용입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그리고 위법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여기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은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어떤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하게 된 경우 어떤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보상이라 그러고, 배상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은 이게 불법적인 행위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냐를 갖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로 어떤 상대방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면 그거는 배상인 거고, 불법적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예기치 않게 그냥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갖다가 끼친 경우는 그런 것들은 배상하는 것은 보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755조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자,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자,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자, 형법에서는 만 14세죠. 14세 미만인 애들은 어떤 형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에 있는 어떤 그런 미성년자나 또는 754조 어떤 심실상실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부모님이 뭐 한다?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이 뭔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이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인 개인은 어떤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은 그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감독하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어떤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달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입니다. 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어떤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자,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에 어디 취업을 했다고 해서 가정해 봅시다. 그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회사 사장님에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고객들한테 뭔가 지금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이렇게 손해배상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마다 본인의 그 회사가 먼저 이렇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회사에서 이렇게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 고객한테 이렇게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사장님이 나한테
그 직원한테 다시 말한다.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돈 내놔 하는 게 바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서 변제하여 어떤 타인에게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문 같은 경우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은행이나 증권의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친구는 벌써 지금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돈을 횡령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객은 자기 돈이 지금 횡령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이 고객은 진짜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떤 그 직원이 횡령한 돈을 갖다 누가 먼저 냅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 뭐 한다? 이 돈을 갖다가 그 고객에게 돈을 갖다 지불을 해줘야 될 겁니까? 지불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원래는 이 사장님이 그 고객 줘야 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다시 그 직원한테 내가 돈 갚아줬으니까 너 횡령한 돈 다시 내놔 하고 이렇게 이 구상권을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766조에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에 이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근거하에 해서 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어떤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어떤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자 등은 어떤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 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와 어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자, 그러나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자, 학교 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 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피해 학생이 어떤 자신의 손해를 전혀 보전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부모 등 친권자, 이하 감독 의무자를 상대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대체로 한 15세부터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감독 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나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 피해 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 의무자의 가해자 감독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감독 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피해 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입니다. 가해 학생을 지도 담당하는 교사는 민법 제755조 2항에 따라 부모 등 감독 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대리 감독 책임을 집니다. 법원 역시 교사가 부모 등 법적 감독 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학생이 어떤 학교 폭력 가해 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 학생에 대한 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이 있다면 교사는 대리 감독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가 교사의 가해 학생 감독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감독 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 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 설치자, 경영자의 책임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울산지법 2006년 12월 21일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학생들이 어떤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그 중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자, 판결 요지입니다. 자,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 학생들이 모두 집단 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담임 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업 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해서 학급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중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아마 이게 뭐 공립학교 같아요. 공립학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준단 말이에요.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지방자치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뭐 한다? 이 담임 교사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담임 교사라는 게 그죠? 이게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뭐 한다? 사실 이게 주의 의무 관리 소홀히 이게 걸려버리면은 그냥 가해자 피해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학교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까지 다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갖다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2007년 4월 26일 판결입니다.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어떤 집단 괴롭힘과 피해 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와 이에 대신해서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 감독 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던 이유로 부모님들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자,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 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 이상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의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 감독 의무자의 대신해서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하나며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자, 이러한 보호 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어떤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 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사고가 학교 생활에서의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님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의 그런 선도 조치로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형사적인 문제, 이런 민사적인 문제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 법적인 어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영상을 갖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점차 이해가 좀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